오문범의 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물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 주민 설명회는 물론 정부도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구성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일이었죠. 경남도청에서 이제 박형준 시장, 또 박완수 지사, 그리고 이제 밀양창녕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박상원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관련 기초단체장들 그리고 기후에너지부 담당관 등이 모인 간담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물 문제 이거 정말 오래됐다 이런 생각들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오랜 기간 협의가 진행됐지만 이번처럼 관련돼 있는 기초단체장을 포함해서 이런 여러분들이 함께 모인 건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논의들도 함께 진행이 되었는데요. 일단 기후에너지부의 담당관이 낙동강 치수원 다변화 추진 상황 보고도 있었고 또 반대대책위원회의 질의 또 거기에 따른 응답 이런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응답 과정에서 지점별 지수 계획이라든지 또 지하 수위 역량 범위 또 지하 수위 감소 대책 또 손실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이런 방안에 대한 설명들도 있었습니다. 예, 물 문제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이 됐는데 요 낙동강 물 문제 관련해서 가장 핵심 이슈가 정부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보호 개방 문제입니다. 식수원 다변화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기후에너지부에서는 일단 부처의 이름이 기후에너지. 그리고 예전에 지금 환경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중간에 있는 댐 같은 건데요. 이런 보로 인해서 생태계 문제가 많이 막혀 있다. 녹조, 라떼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이 창녕 하만보 그리고 합천 창녕보에 대한 개방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제 보를 개방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은 잘 흐르겠지만 이제 이게 담수하고 이제 농업 용수로 쓰기에는 좀 부족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제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살리려면 주요 예전에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졌던 이 보들을 해체해야 된다. 그래서 물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 봄에마다 또 여름마다 일어나는 이 녹조 상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부가 어쨌든 보호 개방에 대한 추진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일단 주민들 또 환경단체 이제 정부 이렇게 해서 이제 논란이 약간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치수원 다변화를 추진해 부산시의 입장을 놓고 보면 일단 치수원 다변화로 수위 하락을 걱정하고 있단 말이죠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보호 개방을 통한 수위 하락까지 겹쳐지니까 이제 굉장히 우려가 좀 커지는 지점들은 분명히 있죠. 반대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어쩌면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또 생기곤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간담회에서 그 치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개방 문제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체로 동의를 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또 같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간담회에서 부산시도 그런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좀 가져가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나 치수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일부 제시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치수원 핵심 지역이 창녕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시는 여기에다가 부산 창녕 상생발전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있었고 또 창녕 출신 학생들이 만약에 부산으로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장학금이나 또 기숙사를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군에서 또 마늘, 양파 이런 거 유명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농산물에 대한 우선 구매에 대한 지원 약속도 같이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빠르면 이달 안에 부산 경남시 도지사가 합의를 해서 창녕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 설명회를 이제 개최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상생발전 지원 방안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입장도 전달하겠다 이런 계획도 함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이제 정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구성 제한도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음 달부터는 이제 보호 개방 문제라든지 대상 지역 피해 대책 문제 또 상생 지역 방안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들어보셔도 이 정도로 이게 만족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아마 추가적인 논의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여담으로 한마디 드리면 창녕이 저희 처가 동네인데
물 좀 주면 안 되냐고 제가 가서 명절 때 얘기했더니 창녕에도 물 없는데 물 뺏어 간다고 뭐 반발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집 안에서도 이렇게 좀 그러니까. 논의가 있었네요. 예. 그리고 오시면 늘 부산물 안 좋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 좋은 물 좀 나눠주시면 좋을 텐데. 집 안에서부터 좀 해결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민들은 도대체 요 문제가 와 이래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이유로 갈등이 있는가 하는 이런 의문도 들 텐데 물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기 무려 30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작은 페놀 사태 그쵸. 기억하실 거예요. 네. 페놀 사태. 그게 벌써 1991년도입니다. 맞다. 그러니까 35년, 6년 이렇게 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대구 구미산단에서 페놀이 이제 유출되면서 그 구미산단 밑으로 있는 중하류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불안에 이제 떨게 됐던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부산 시민들을 비롯해서 이제 하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 낙동강 수질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제 대체 식수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이제 본격화됐던 겁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96년까지 이 초기에 이제 치수원을 이전하려고 하는 이제 대책이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시도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좀 반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 경남 진주에서 이제 그 물을 좀 떼우면 안 될까 했을 때도 경남 또 서부 경남 쪽에서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제대로 추진이 못했고요. 또 아마 기억하시는 게 95년도에 대구의 위천 지역에 위천공단을 설립하겠다고 해서 그때 이제 또 부산 시민들이 또 시민사회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했고 저도 이때 당시에 열심히 캠페인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그래서 이제 반대 무산을 시켰죠. 네. 그런 것도 뭐 낙동강 주변에 대한 이 오염원 문제 이 부분들은 끊이지 않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90년대 이게인데 이제 네네. 2020년을 전후해서도 다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질 악화 문제는요. 그 사실 지금 낙동강물 먹으라면 시민들이 아마 이게 어떤 정수 시설을 거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아시니까 그나마 사용은 하시지만 네. 식수로는 사용 안 하시잖아요. 거의 예. 대부분이. 그 정도로 지금 낙동강 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굉장히 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페놀 사태 이후에 계속 한 20여 년간 문제가 제기되어 오다가 2019년 8월에 환경부 그리고 부산시 경남도가 모여가지고 이 낙동강 물 문제 해소 합의문이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8월에 합천에 있는 환강 복류수 그리고 작년에 강변 여가수를 개발을 해가지고 하루 90만 톤 정도를 부산과 동북 영남 지역에 공급한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가뜩이나 물이 없는데 갈수기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또 강렬한 반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확정을 했었습니다. 확정했는데 2023년도에 환경부가 관련 용역비 반영을 이제 본격화하게 되면서 네. 예. 주민들의 반대가 더 거세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환경단체들도 이제 치수원 변경하는 거 좋긴 하나 이게 낙동강 본류 그러니까 낙동강 본류에 대한 수질 개선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또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반대하고 네. 환경단체는 환경단체들대로 이제 반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2021년도에 계획을 확정해놓고도 지금 5년이 지나도록 전혀 이 주민들의 반발, 환경단체들의 반발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전혀 한 발짝도 나가고 있지 못한 네. 상황인데 지난 20일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좀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을 좀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참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인데 여전히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낙동강 본류를 살려야 한다라는 환경단체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간담회 통해 갖고 신마리를 좀 찾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사안의 핵심 사안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예.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정부가 그 생태 복원을 위해서 보를 개방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치수원 다변화 정책에 따라서 이 강변 여가수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부산이나 동북 영남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계획이 두 가지가 이제 사실 핵심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주민들 이제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 합천이나 장녕 지역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제 보를 개방한다고 했을 때 이제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기후가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가뭄이 일거나 그치? 또 아니면 넘치도록 비가 오거나 예.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갈수기에
물이 부족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해져 있는 네. 거죠. 그 어떤 때보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녹음 용수 부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취수 방식 변경에 따른 문제까지 겹쳐진다. 그럼 이중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걸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부산 지역에서 강의 흐름이 거꾸로 돼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 우리가 이제 물의 여유가 좀 있는데 네. 네. 대구 지역이나 뭐 구미 지역에 물을 위해서 우리가 네. 이 보도 개방하고 네. 네. 또 뭐 있는 여가수를 좀 활용해가지고 그걸 순환시켜서 물을 좀 공급해줘라. 이렇게 하면 하겠습니까? 이 입장을 그렇지. 바꿔놓으면 솔직히 주민들 입장이 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생 전략이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토지 분석을 한다.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건 네, 아니다. 네. 토지 분석을 해서 보호 개방과 치수 방식 변경을 한다 손 치더라도 농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물 부족 현상 네. 네.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걸 확실하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를 네. 시켜야 되는 네. 거고 어떤 근거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혹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책임이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치수 변경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산시 또 동부 경남을 포함하고 있는 경남도 이분들이 이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주민 의견에 기초해서 좀 더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앞서 이제 그 학생들 오면 뭐 장학금 지원하고 네. 뭐 기숙사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제가 좀 한 가지 예를 들면 창녕학 합차는요 예. 부산권이 아닙니다. 대구권입니다. 대구. 오히려 대구는 30분만 가거든요. 네. 바로 대구하고 접해 있는 지역이라서 학생들이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대구로 갑니다. 대구 학교를. 그러니까 이게 좀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이제 부산보다는 대구권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대 올 걸 경북대를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이 권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좀 잘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 방안들을 좀 마련하는. 저는 그래서 농산물을 이제 좀 유통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전략적으로 좀 구 단위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더 많이 계약을 해가지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저는 차라리 그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아니면 뭐 오픈업도 있으니까 관광적인 차원에서 서로 교류 협력을 더 강화한다든지 좀 이런 쪽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이 낙동강 본류 살리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개방을 예. 하면 일시적으로는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보개방만으로도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오염원 관리 방안. 그러니까 주변 그 낙동강 본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주변에 있는 끊임없는 개발 욕구들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 그래서 그 안정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뭐 한 100m, 200m 이제 이후로 건너야 된다든지 또 오염수가 들어올 수 있는 것들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 안에서의 어떤 정류 과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사실 한강 수준으로만 낙동강 본류를 관리해줘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그게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는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취소원 변경이 낙동강 포기라고 하는 인식을 심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2030년까지 낙동강 수지를 지금 현재 2등급인데 네네. 1등급까지 개선하겠다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그 부총리의 전제가 뭐냐면 네. 두 가지였어요. 낙동강 문제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조 문제 예. 그리고 산업 폐수로 인한 오염 문제. 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녹조의 주 원인을 또 뭐로 보고 있냐면 가축 분뇨로 보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이제 가축의 분뇨 이런 것들이 그냥 흘러 들어온다. 이걸로 하나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재생 연료화하고 또 과도한 비료 살포 방지를 통해서 하천 유입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말을 들어보면 꽤 근거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거 있어 보이는데 우선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4년만 2030년까지 4년 동안 1등급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게 30년 동안 문제 제기가 됐던 건데 그것도 뭐 3등급이래 내려가 2등급 하는데도 네. 뭐 수십 년이 걸려간 건데 이걸 1등급 급수로 올리는 거 더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가 가능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러면 그동안은 대책이 없어서 개선이 안 됐던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또 수질 개선의 원인을 오염원 차단으로 찾고 있는데 더 근본적인 게 물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속을 일정 속도로 유지해 주는 게 유속이 굉장히 있어야죠. 중요한 네. 거거든요. 예. 물이 계속 이게 가다가 또 천천히 흐르고 이러면 내나 또 오염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정 속도로 계속 흐르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 한두 개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걸 다 걷어내야 되는 문제도 네.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다 걷어낸다고 해결이 되냐면 또 물의 양이라는 게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 보니까 일정 구간에서는 또 이게 좀 담수하는 효과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같이 좀 복합돼 있다. 근데 이런 거를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가축 분야의 재생연료 전환도 이게 엄청난 대규모 처리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시설이 그냥 간단하지 않다. 일단 이 시설을 만드는 데만 해도 좀 시간이 걸릴 시간이 거고요.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여기는 또 이건 기피 시설입니다. 그럼 주민들 동의가 또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 과도한 비료 살포 금지도 강변의 엄청난 농지에서 발생하는 이런 그 뭐 유입되는 비점 오염원 이런 문제들도 같이 겹쳐져 있는데 이 자체를 이제 완벽 통제할 수 있느냐? 비점 오염원은 말 그대로 지점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잖아요. 아무데나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오염원인데 이거를 통제하는 게 가능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하나 드는 거고 또 초고도 수처리 시설을 도입해서 규제 대상이 아닌 미량 물질까지 완벽하게 걸려내려면 전문가들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낙동강을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의지 대환영. 이건 뭐 적극적으로 환영할 수 있는데 말로만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뭐 일단 부총리가 얘기한 게 완벽한 해설을 다 한 건 아니겠죠. 네. 이렇게 출발을 하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대안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대책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오문범의 좀에서 첫 번째 소식은 부산의 물 문제 관련해 가지고 좀 짚어봤고요. 다음 소식은 100일이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마다 선거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식 전해주실까요? 100일이 되던 지난 2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일단 6.3 지방선거가 이제 시작되면서 첫날 기초단체장 후보 등록만 뭐 구가 좀 이렇게 쏠려 있는 건 있겠습니다만 22명이 등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비 후보들이 꽤 많이 이제 등록을 했는데 네. 어쨌든 움직임이 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선의 최대 관점은 8년 만에 민주당이 정권 교체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인기 이런 것들을 힘입어서 부산을 탈환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지난 지선처럼 국민의힘의 압승이 재현될 것이냐 이런 걸로 이제 모일 것 같은데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보면 2018년하고 되게 흐름이 좀 비슷하긴 해요. 그때도 예. 탄핵 이후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고 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방선거로 해서 이제 그 부산을 거의 압승했죠. 압승.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해서 이게 민주당에게 유리한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분석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이제 지선은 또 총선과는 좀 다르다 이런 입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시정부가 처음으로 2018년도에 했다가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때문에 시민들의 감정선을 건들면 시민들이 그 기억이 떠오르게 되겠죠. 네. 아 맞아 그때 민주당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도 아마 이제 조금 좋지 못한 변수일 수는 있겠고요. 또 그럼에도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격전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예측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하게 흐름이 나오고 있고 바로 이재명 대통령 존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중앙부처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1차 공공기관 이전 때요. 최소 2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 결정해놓고도 오는데. 근데 해수부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진짜로 영내 생각보다도 이전을. 이게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네. 6개월 만에 중앙부처 옮긴다는 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해냈단 말이죠. 이런 리더십 때문에 굉장히 큰 변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지선의 최대 관심 지역이 서울과 부산이다 이런 네. 말이 있을 정도인데 특히 부산시장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관심이 조금 더 특별해 보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진심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번 선거에서 부산 시장을 꼭 가져오겠다. 네. 이런 굉장히 생각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이게 뭐 부산에 대한 개별적인 관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부산에 대한 관심이 이 국가 균형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바로미터와 같은 네.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히 지난 연말 해수부 부산 이전이 가져오는 상징성 이것들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한 기사를 보니까 동구가 굉장히 노령화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기초단체 네. 중에. 근데 그 소위 생활 인구라고 그러죠. 낮에 머무는 인구로는 그 인구 소멸 지역 중에 동구가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인구 소멸 지역으로 있었는데 그 생활 인구는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등극한 거죠.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뭐 부처 하나가 왔을 때 효과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한 800명에 불과한데 그런 효과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분위기를 달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회사법원 설립 법안이 통과된 문제도 그렇고 또 최근 전재수 전 장관의 SNS에 댓글을 달면서 동남권 투자공사 HMM 부산 이전 곧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메시지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쨌든 언제 될까 되긴 될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대통령이 한다고 하니까 지금 한다고 해서 안 된 것보다는 된 게 훨씬 많다 보니까 시민들의 이제 관심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분명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당장은 이번 지선에서 부산시장을 민주당 후보로 바꾸겠다는 의도도 있겠지만 조금 넓게 보면 부산의 어떤 새로운 제도약을 통해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가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만큼 대통령의 부산에 대한 관심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지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 안 줄까도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관심은 또 다른 의미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박형준 시장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이 이번 지선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궁금해지거든요. 굉장히 요즘 박형준 시장의 메시지를 보면 예. 세죠. 그 이전에 저렇게 센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네. 굉장히 발언이 세게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사정이 급박하다. 이걸 이제 반증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요. 아마 그 당에 있는 내부 분들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로 여러 가지로 여론을 좀 캐치해 보는데 반응들이 다 달라요. 뭐 최고위원 반응 다르고 개인마다 다 다르고 그 정도로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좀 지방선거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당 지지율보다 떨어지는 현역 단체장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공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실제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전재수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 당 지지율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몇 포인트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박형준 시장을 넘어설 후보가 그럼 국민의힘에 실질적으로 있느냐. 김도부 의원이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다고 했는데 포기를 했으니까 네. 거의 독주 체제 형태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정도의 메시지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주진우 의원의 출마설이 돌고는 있습니다. 근데 현역을 넘어설 정도의 무게감이 아직까지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박형준 시장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 행기 없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예. 비판의 목소리가 많으니까 행기 있는데요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체계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실적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그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관건일 걸로 보입니다. 무조건 목소리만 높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부산 MBC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박형준 시장과 그 주진우 의원 차이 격차가 그래도 꽤나 좀 좁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것도 이제 좀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네. 각 당마다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부산 시민들 어떤 점을 꼼꼼히 지켜봐야겠습니까? 지금 뉴스가 많잖아요. 광주 전남은 아마 이제 통합단체장을 뽑을 것 같고 네. 대구 경북도 지금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 이제 대구 경북도 저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보면 이번에 안 되면 대구 경북 끝장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강렬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지금이 대구 경북으로 마지막 기회다. 이런 걸 놓고 보면 대구 경북도 대전 충남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고 네.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부산이 어쩌면 어떻게 보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해수부 이전과 함께 부산의 새로운 변화, 경쟁력 회복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면 부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거라고 하는 거고요. 정부 정책도 그렇습니다만 부산에 온 해양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살리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번 선거에서 저는 결정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후보자를 시민들이 정말 잘 보셔야 되고 네. 못지않게 지금 관심이 좀 떨어져 있는데 교육감 그리고 기초단체장
또 지방 의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분들을 잘못 뽑으면요. 자꾸 발목 잡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고 수준이 떨어지는 의원들이 의회에 입성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그거 시민들이 고스란히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강력 단체장을 제외하고라도 굉장히 의원들의 인물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역량이 충분한지 또 그 사람이 살아온 걸음은 또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좀 챙겨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네. 좋은 정치인들 뽑을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눈 부릅뜨시고 예.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은 석 달 동안 정말 후보자의 면면을 잘 들여다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